신화그룹의 후계자 최재원, 동성비서와 정략 결혼 정역 발표. 찰나의 정적 후 대한민국은 디지털 폭풍에 휩싸였다.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 흑백의 헤드라인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벌가의 가장 은밀한 성격에 떨어진 한 발의 총성이었고 대중의 호기심에 불을 지핀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사람들은 동화 같은 사랑이라 수군거렸다. 가난한 비서와 재벌 3세의 결합 신분을 뛰어넘은 21세기 로맨스. 포털 사이트는 달콤한 찬사로 도배되었고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그러나 진실은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서 차갑게 썩어가고 있었다. 세상이 떠들썩한 그 순간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서울의 야경을 미끄러지듯 가르며 달리는 벤틀리 마이바흐의 뒷좌석. 최고급 가죽 시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존재했다. 최재원은 창밖의 불빛을 응시했고 한태호는 제 무릎 위에서 굳은 손을 내려다봤다. 창문에 부딪히는 도시의 소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축복받은 연인들의 달콤한 미러 대신 차가운 공기의 멜로디만이 두 사람의 공간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복수를 위한 계약의 첫 페이지에 불과했다. 청담동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최재원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졌지만 그의 잿빛 눈동자는 어떠한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감정을 거세당한 채 오직 비즈니스와 복수만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무대. 그의 인생 모든 것이 그러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주가를 읽는 것이 쉬웠고 따뜻한 위로보다 냉정한 계약서 조항이 익숙했다. 과거의 그 끔찍한 사고 이후 최재원의 심장은 가장 정교하고 값비싼 얼음 조각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녹일 수 없는, 영원히 녹지 않을 얼음. 문득 코끝에 희미한 라일락 향이 스치는 듯했다. 재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윤지혁이 좋아하던 향이었다. 지혁 그 이름은 이제 재원의 입술 위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금기어였지만 심장에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고통의 주문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산산조각난 유리, 귓가를 찢던 사이렌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빠르게 식어가던 손의 감촉. 그날 이후 재원의 세계는 색을 잃었다. 한태호와의 결혼은 죽은 사랑을 위한 진혼곡이자 그를 앗아간 자들을 향한 잔인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천천히. 재원은 소파에 기대앉아 태호를 쳐다봤다. 그림자. 지난 5년간 한태호는 완벽한 그림자였다.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감정 없이 맡은 바를 처리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재원에게 더할 나위 없는 방패이자 도구였다. 저 텅 빈 눈동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한 적은 없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감정은 비즈니스의 가장 큰 적이었고 지금 이 결혼은 재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였다. 태호의 순종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의 헌신은 이용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한태호는 재원이 벗어던진 수트 재킷을 옷걸이에 정갈하게 걸었다. 손끝에 스치는 최고급 캐시미어의 감촉이 익숙했다. 지난 5년간 그의 하루는 최재원으로 시작해 최재원으로 끝났다. 그의 기상시간에 맞춰 커피를 내리고 그의 동선에 맞춰 차를 대기시키고 그의 감정 기복에 맞춰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다. 그것은 비서의 일이었고 태호가 선택한 삶이었다. 모든 움직임은 수천 번 반복된 연극처럼 자연스러웠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의 모든 것을 건 기도가 담겨 있었다. 부디 이 지옥 같은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 당신의 곁에 머무를 수 있기를. 재원의 서재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위스키의 오크향, 그가 집중할 때 미간에 새겨지는 옅은 주름, 서류를 넘기는 낮은 소리. 태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망막과 고막에 새겼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오직 자신만이 알아챌 수 있는 재원의 작은 습관들은 태호가 이 차가운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감히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더 깊이 빠져버린 사람. 태호의 사랑은 고백할 수 없는 죄였고 그의 심장을 옥죄는 가시밭길이었다. 그는 기꺼이 그 길을 피 흘리며 걸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이므로 가끔 잠결에 그날의 악몽이 찾아왔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섬뜩한 마찰음,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빗속으로 퍼져나가던 붉은색. 태호는 숨을 헉 들이쉬며 잠에서 깨곤 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발작적으로 뛰어댔다. 죄책감,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최재원의 얼음 같은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태호는 그 독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고통은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가였다. 그들의 신혼집은 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유리상자였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차갑게 반사했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상품처럼 무심했다. 주방에는 한 번도 불을 피운 흔적이 없었고 거실에 푹신해 보이는 소파는 누군가 앉았던 흔적 없이 언제나 완벽한 각을 유지했다. 이곳의 공기는 살균 처리된 박물관처럼 건조했고 유일한 소음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공기청정기의 기계음뿐이었다. 이곳은 사랑을 나누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두 남자의 감정을 박제해 놓은 전시장과 같았다. 결혼식 다음 날 최재원은 태호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갑, 최재원과 을, 한태호은 대중 앞에서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한다. 사적인 공간에서 갑과 을은 서로의 신체에 동의 없이 접촉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모든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태호는 묵묵히 모든 조항을 읽고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들렸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법적 부부 이전에 철저한 갑과 을로 재정이 되었다. 공적인 행사에서 재원은 능숙한 배우처럼 태호의 허리를 감싸고 귓가의 사랑을 속삭이는 연기를 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입꼬리는 완벽한 각도로 올라갔다. 태호 역시 수줍은 미소와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화답했다. 세상은 그들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재원은 감전이라도 된 듯 태호의 몸에서 손을 뗐다. 방금까지 따스했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멸과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가면을 벗는 순간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결혼 후 첫 공식 행사를 앞둔 어느 늦은 밤이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재원의 서재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어둠 속에 잠긴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다. 태호는 그의 부름에 맞춰 서재 입구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재원은 한참 동안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이 태호의 신경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긁어내렸다.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마침내 재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비 오는 날에 새벽 공기처럼 낮고 차가웠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태호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윤지혁 기념재단 창립 5주년 자선 행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윤지혁. 그 세 글자는 얼어붙은 손꽃이 되어 태호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태호는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십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태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태호의 턱을 가볍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재원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용암처럼 뜨거운 잔인함이었다. 이번 기념 행사는 한 비서가 총괄해.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 하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명령보다 단호하고 무거웠다. 내 죽은 첫사랑을 기리는 자리야. 완벽하게 준비해.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 못해.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잔혹한 선전포고였다. 재원의 눈동자 속에서 태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흔들리고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남자.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태호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삼키고 눈앞의 남자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영혼을 찢어발기는 고통을 감추기 위해 그는 지난 5년간 갈고 닦은 완벽한 무표정을 얼굴에 덧씌웠다. 재원의 손이 떨어져 나가고 태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훈련된 비서의 그것처럼 단정하고 명료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소독약 냄새처럼 차가웠다. 갓 내린 커피 향만이 유일한 온기였지만 그마저도 서늘한 대리석 바닥에 스며들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은 재원은 태블릿 화면을 응시한 채 창밖의 잿빛 도시처럼 무표정했다.
그가 뿜어내는 냉기가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 비서. 나직한 부름에 태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재원은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윤지혁 기념재단 창립 행사라는 글자가 데모처럼 박혀 있었다. 티셔츠 공식 행사야 자선재단 기념 행사 총괄해. 감정 없는 목소리가 태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명령이자 잔인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차가운 공기의 멜로디 제1막. 얼어붙은 무대 윤지혁 추모 자선재단의 밤. 공기는 값비싼 향수와 하얀 백합의 향기로 질식할 듯했다. 죽은 자를 기리는 향기였다. 이재원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 속 얼음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오늘 밤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다. 한태호의 손에 의해 윤지혁을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재현되어야 했다. 복수를 위한 가장 잔인하고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준비되었습니다, 상무님. 그림자처럼 다가온 한태호가 나지막이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재원은 천천히 돌아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턱시도를 입은 태호는 숨 막힐 듯 아름다웠지만 그의 얼굴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처럼 무표정했다. 재원은 그 얼굴에서 고통이나 원망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텅 빈 호수 같은 고요함 뿐이었다. 지혁이가 좋아하던 백합은 모든 테이블에 장식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품종으로. 연주될 음악은 쇼팽의 녹턴 5번입니다. 윤지혁 씨께서 생전에 즐겨 듣던 곡 리스트 그대로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답. 재원은 태호가 건네는 행사 자료를 받아들었다. 종이 끝에서 그의 천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분노가 치밀어야 할 순간에 재원은 심장을 옥죄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 완벽함은 무엇인가? 이 순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마치 거대한 연극의 대본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배우처럼 태호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그는 재원의 복수극 안에서 기꺼이 제물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재원을 미치게 만들었다. 행사장은 신화그룹의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지는 가운데 재원은 태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포토월에 섰다. 재원의 입계는 부드러운 미소가, 태호의 얼굴에는 수줍은 연인의 표정이 걸려 있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고로 연인을 잃은 젊은 상속자와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배우자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열광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한태호 씨가 이재원 상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 속삭임들이 샴페인 거품처럼 떠다녔다. 재원은 태호의 귓게 입술을 가져갔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역겹군 넌네 형이 죽인 사람을 기리는 자리에서 웃음이 나와. 태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재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재원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상무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니까요. 그 수능적인 태도가 재원의 신경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플래시 세례가 끝나고 그들을 둘러싼 인파로부터 잠시 벗어난 라운지. 재원은 방금 전에 부드러운 연기는 온데간데 없이 태호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형 때문에 죽은 사람이야, 윤지혁은. 넌 매일 밤 그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야 해. 감히 행복을 꿈꾸지도 마.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가 박혔지만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재원의 커브스 버튼을 조용히 주워 그의 손에 얹어줄 뿐이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고요했다. 그 침묵이 재원의 분노보다 더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재원의 숙부이자 신화그룹의 전무인 최진욱이었다. 그는 특유의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재원아, 힘든 자리일 텐데 잘하고 있구나. 태호 군 덕분인가? 그의 시선은 태호를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음흉한 눈빛이었다. 숙부님이야말로 바쁘실 텐데 와주셨네요. 재원은 경계심을 감추지 않은 채 차갑게 응수했다. 최진욱은 신화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는 늙은 여우였다. 재원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병상에 눕자 그의 야심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조카의 중대사를 어찌 그냥 지나치겠니? 최진욱은 태호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 결혼, 말이 많았지. 하지만 둘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놓이는구나. 태호군, 우리 재원이 잘 좀 부탁하네. 워낙 상처가 많은 아이라서 말이야. 그의 말 속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이 계약 결혼을 재원의 약점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태호를 이용해 재원을 흔들고
마침내 신화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태호는 그저 옅게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중고 서점 덕 퀴퀴한 종이 냄새와 먼지 쌓인 책들 사이로 탐사보도 전문 강소희 기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몇 년 전 윤지혁 교통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 박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탁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손사래를 쳤다. 강 기자, 그거 다 끝난 사건이야. 한태준의 단독 과실. 음주운전 증거도 명백했고 본인도 자백했어. 소희는 집요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로웠다. 선배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화그룹 법무팀이 총출동해서 변호했는데 항소 한 번 없이 1심에서 바로형을 확정받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너무 빨리 종결됐다고요. 마치 누군가 서둘러 덮으려는 것처럼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사고 현장 약도, 당시 목격자 진술서의 모순점, 사라진 CCTV 기록. 박 형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세상에 억울한 사건이 어디 한둘인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신화그룹, 자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소희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사건 뒤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재원의 복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는 태호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태호가 가장 아끼는 것, 그의 가족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태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건설회사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주요 거래처들은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했다. 모든 것에 배우의 재원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날 밤 태호는 비에 젖은 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 중앙에 서 있는 재원 앞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빗물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희미했다. 상무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재원은 차가운 눈으로 무릎 꾸릉을 내려다보았다. 예상했던 그림이었다. 태호가 이렇게 부서지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까? 승리감 대신 씁쓸한 죄가 입안에 남는 기분이었다. 네가 내 곁에 있는 것,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 허락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마. 알겠나? 에이. 태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굽은 등 위로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조명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재원은 그 모습을 외면한 채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태호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재원은 지혁이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혁의 채취가 벤 스웨터, 함께 들었던 LP판, 그가 읽던 책들. 슬픔은 무뎌지지 않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헤집는 것 같았다. 복수를 하고 있는데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지혁이 쓰던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무심코 펼쳤다. 지혁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고가 있기 몇 달 전의 기록들이었다. 소소한 일상, 재원과의 약속,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 재원은 책장을 넘기다 손을 멈췄다. 사고 당일의 페이지였다. 그날 저녁, 지혁은 재원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혁은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한태준의 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런데 다이어리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의 마지막 기록. 번진 잉크 자국이 그의 다급했던 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티오에게 줄 선물을 찾으러 잠시 외출, 더 늦지 않게 돌아가야지. 티오 재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한태호던 지혁이 왜 한태호에게 줄 선물을 찾으러 갔단 말인가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나? 공식 발표와 미세하게 어긋나는 단 한 줄의 기록. 그것은 견고하다고 믿었던 진실의 세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쥔 채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쩌면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그가 믿었던 모든 진실이 거대한 거짓의 성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사고의 진실에 대한 끔찍한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이어리를 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재원은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티오 한태호. 뇌리를 강타하는 이니셜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지난 몇 년간 그의 삶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기둥을 통째로 흔들었다.
견고했던 증오의 성에 생긴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미니멀한 가구,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까지. 모든 것이 한태호의 취향, 아니, 그가 윤지혁을 흉내내도록 강요한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만약 한태호가 그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면, 재원은 마른 입술을 짓씹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것이 어떤 지옥을 보여주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신화그룹의 젊은 상무 이재원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냉혹한 경영자로, 밤에는 집요한 탐정으로 돌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고용한 정보원을 통해 몇 년 전 종결된 윤지혁의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입수했다. 낡은 서류 뭉치에서는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잊혔던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경찰 조서,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까지.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단 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한태준, 한태호의 형. 하지만 다이어리에 그 한 줄이 재원의 눈을 가리고 있던 얇은 막을 걷어냈다. 의심의 눈으로 다시 본 서류들은 이전과 달라 보였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은 사고, 직후와 경찰 조사 때 미묘하게 달랐고, 현장의 스키드 마크 분석 보고서는 어딘가 서둘러 결론 내린 듯한 인상을 주었다. 결정적으로 사고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심각한 파손으로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다. 재원은 서재의 창가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타들어가는 담배 끝처럼 그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다. 누군가 진실을 덮었다.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재원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한태호였다. 재원의 가시돋친 언어와 경멸 어린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색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분노가 뜨거운 용암 같았다면 지금의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빙하였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늘었고 그의 몸에서는 낯선 서류에 잉크 냄새와 진한 담배 연기가 뒤섞여 났다. 태어는 불안했다. 재원이 무엇을 파헤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칼날의 끝이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할 것이라는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재원의 그림자를 밟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태호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태호는 재원의 서재에 물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사고 당시 주변 CCTV 전부 다 다시 확인해. 사각지대까지 샅샅이 뒤져. 뭔가 조작된 흔적이 있을 거야. 최진욱 상무 그 인간 뒤도 캐보고. 최진욱 상무 재원의 숙부이자 신화그룹의 실세.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태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재원이 진실의 가장자리에 다가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든 물잔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고 조용히 돌아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리고 재원까지도. 그날 밤은 유독 폭풍우가 거셌다. 안개가 칠 때마다 펜트하우스의 어둠이 순간적으로 걷혔고 천둥 소리가 거대한 유리창을 뒤흔들었다. 재원은 며칠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던 의심의 조각들을 들고 마침내 태호와 마주섰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로 낡은 다이어리를 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게 뭔지 설명해. 재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단단했다. 그 눈은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태호는 테이블 위에 다이어리를 보고 숨을 멈췄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과 함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원을 바라보았다. 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턱 끝이 그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윤지혁 씨의 유품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왜 여기에 내 이름이 있지, 티오 한태호? 왜 지혁이가 죽기 직전에 널 위해 선물을 사러 갔던 거지? 너희 둘 아는 사이였나? 재원은 한 걸음씩 다가서며 그를 몰아붙였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태호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유리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재원의 집요한 시선이 창처럼 날아와 박혔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더 이상 거짓의 성 안에서 숨을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상무님의 복수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다. 재원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제가 상무님께 접근한 이유, 이 결혼을 받아들인 이유, 전부 상무님의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태호는 한자 한자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복수의 대상은 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동안 그의 목을 짓누르던 가장 무거운 진실을 제 형은 윤지혁 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침묵이 두 사람을 덮쳤다. 재원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복수를 알고 있었다고? 자신의 결혼이 처음부터 복수를 위한 무대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고? 심지어 형이 범인이 아니라고? 혼란이 분노의 자리를 대신했다. 재원의 이성은 이 터무니없는 말을 비웃었지만 태호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는 처절한 진실성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헤어소리, 집어치워. 재원은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힘이 없었다. 진실입니다.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재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굳게 닫혀있던 과거 이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몇 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향해 있었다. 사고가 나던 날 형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형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형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형을 범인으로 몰아갔죠. 태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재원이 알고 있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태호의 시점에서 재구성된 과거는 끔찍한 음모의 연속이었다. 태호의 가족은 평범한 서민이었다. 갑작스럽게 가해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세상의 모든 비난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어린 동생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때 최진욱 상무가 찾아왔습니다. 태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재원은 숨을 삼켰다. 그는 저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형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면 남은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만약 거부한다면 우리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더군요. 태호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걸렸다.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형의 결백과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가족의 생존 사이에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부를 애는 듯했다. 그리고 상무님, 태호의 시선이 재원에게 닿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상무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혁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요. 지혁 씨는 제게 유일한 친구이자 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상무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저는 옆에서 모두 지켜봤습니다. 재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얼어붙었다. 윤지혁이 한태호와 친구였다고? 기작가 한 명 필요해, 재원이 말했다.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터뜨려줄 믿을 수 있는 사람.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소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집요하기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몇 년 전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취재를 시도하다가 외압으로 덮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호의 정보력은 재원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히 버티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재원과 태호는 서울 외곽의 낡은 인쇄소에서 강소희 기자를 비밀리에 만났다. 잉크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강소희는 날카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훑었다. 그녀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추문 정도로 이 만남을 치부하는 듯했다. 신화그룹 이재원 상무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시죠? 특종이라도 주시려나? 그녀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지만 눈은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재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몇 년 전 윤지혁 교통사고,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강소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만 종결된 게 아니라 덮어진 거겠죠. 재원이 받아쳤다. 그는 태호가 정리한 자료들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강소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조작된 증거 목록,
증인의 모순된 진술, 그리고 최진욱 상무의 이름이 등장하자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다. 이걸 어떻게? 그녀가 태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는 가해자로 지목된 한태준의 동생 한태호입니다. 태호의 자기소개는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다. 강소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피해자의 동생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기자 인생을 걸 만한 사건이었다. 뭘 원하시죠? 강소희가 물었다. 우리가 증거를 가져오면 강 기자님은 그걸 세상에 터뜨려 주십시오. 최진욱 상무를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 사고의 진실을 증명할 스모킹건이 필요합니다. 재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저도 자체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부터 다시 만나봐야겠군요.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진욱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했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최진욱은 이미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재원의 주변에 심어둔 끈앞풀을 통해 재원과 태호 그리고 강소희 기자의 접촉 사실을 보고받았다. 최진욱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리석은 조카가 감히 자신에게 칼을 겨누다니.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남자였다.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혹하게 시작되었다. 재원과 태호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라진 목격자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강소희 기자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당시 유일한 목격자는 최진욱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를 찾아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목표였다. 그들이 막 목격자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동남아의 한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던 그날 밤, 비극이 닥쳤다. 태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의 어머니였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해진 소식은 간단했다. 아버지가 사라지셨다. 저녁 식사 후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재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재원은 태호와 시선을 교환한 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어두운 창고로 보이는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태호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태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비명은 소리가 되지 못했다. 그때 화면 밖에서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욱이었다. 재원아, 조카. 내 선물이 마음에 드니? 그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가득했다. 어른한테 대드는 버릇은 어릴 때부터 고쳐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최진욱은 낄낄거렸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잠시 비쳤다 사라졌다. 선택지를 주마. 지금 당장 모든 조사를 멈추고 다음 주 주총회에서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발표해라. 네가 가진 신화그룹 지분 전부를 나에게 넘기는 거다. 재원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굳어졌다.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글쎄. 최진욱은 잠시 말을 끊었다. 카메라가 다시 태호의 아버지를 비추었다. 한태호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아주 깨끗하게 사라질 거다. 내 어리석은 반항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싶진 않겠지? 결정은 내일 아침까지. 연락 기다리마. 사랑하는 조카야.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티딱 하는 소리와 함께 암전된 화면 위로 재원과 태호의 절망적인 얼굴이 비쳤다. 재원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제 막 한 줄기빛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순간 그들은 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최진욱의 역공은 그들의 숨통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 파편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휴대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진 채 마지막 발악처럼 최진욱의 잔상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은 산산조각 나유리 조각만큼이나 날카롭게 두 사람을 찔렀다. 재원은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의 잔해를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다. 복수 떴 진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인질로 잡힌 한 남자의 공포 어린 얼굴 앞에서 가루처럼 흩어졌다.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온 것은 더 깊은 절망과 무력감뿐이었다. 상무님. 나직한 목소리가 재원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태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재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태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를, 그의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결국 자신이었다. 복수라는 대의 아래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던 한 남자의 삶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다. 그리고 졌다. 완벽하게. 내가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가 멈출게, 다 포기할게. 최진욱이 원하는 대로. 그때였다. 단단한 손이 재원의 어깨를 붙잡았다. 힘이 들어간 손가락이 값비싼 수트 원단을 파고들었다. 재원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안 됩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상무님의 복수도, 죽은 윤지혁 씨의 진실도, 그리고 제 형의 명예도 전부 최진욱의 손아귀에서 더럽혀질 겁니다. 하지만 네 아버지가... 재원이 절규하듯 외쳤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제 아버지는 강한 분이십니다. 태호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곧이어 재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재원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 역시 제 가족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최진욱이 노리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상무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는 순간 그는 우리 모두를 비웃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겁니다. 태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재원의 혼란을 베어냈다. 그는 지금껏 태호를 약하고 순종적이며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 혹은 죄책감의 증거.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달랐다.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자신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태호는 재원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저를, 그리고 제 가족을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애원 속에는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상무님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재원은 태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는 나약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관계,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결혼. 그 모든 허상 아래 어느새 진심이라는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었다. 재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가 아닌 한태호라는 사람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싶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항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바뀌었다. 절망이 가라앉은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결의가 차올랐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계획을 읽어냈다. 최진욱은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무덤을 팔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한 그는 이제 가장 처절한 방역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연극을 시작해야겠어. 재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진욱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태호가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주주총회. 그래. 재원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주주총회. 최진욱은 내가 그 자리에서 경영권 포기 각서를 낭독하고 모든 지분을 넘기길 바라겠지. 그가 승리에 도취해 가장 방심하는 순간,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들의 위험한 작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재원은 법무팀을 통해 신화그룹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대표이사 경영 능력 부재에 따른 자진 사임 및 지분 양도였다.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룹을 굳건히 지키겠다던 젊은 총수가 하루아침에 백기를 든 것이다. 최진욱의 수하들이 펜트하우스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재원은 보란듯이 며칠 동안 술에 취해 망가진 모습을 연출했다. 최고급 와인병들이 거실에 나뒹굴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태호는 그런 그의 곁을 지키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연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는 재원의 식사를 챙기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때로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은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최진욱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멍청한 놈. 결국 제 애비처럼 무너지는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던 최진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태호의 아버지를 안전한 곳에 감금해두고 매일 그의 사진을 찍어 재원에게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재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족쇄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윤재원이라는 마지막 걸림돌만 치우면 신화그룹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재원과 태호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낮에는 절망에 빠진 연인을 연기했지만 최진욱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깊은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가장 깊숙한 서재에서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곳은 어떤 도청 장치로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강소희 기자와는 연락했어? 재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죠, 저희 쪽 사람이 안전하게 접촉했습니다. 태호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답했다. 강 기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졌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최진욱이 손을 썼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증거가 필요해. 재원은 마른 세수를 했다. 최진욱을 법적으로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 목격자나 돈이 오고 간 흔적. 뭐라도 좋아. 두 사람은 강소희 기자와 정보를 교환하며 최진욱의 뒤를 캤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주주총회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다. 초조함이 목을 졸랐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버텼다. 낮에는 완벽한 연기를, 밤에는 치밀한 계획을. 위태로운 이중생활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얽혀 들어갔다. 주주총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성공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거나. 재원은 서재 창가에 서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의 등 뒤로 태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재원의 손에서 잔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재원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태호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재원에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무쇠 없습니까? 태호가 조용히 물었다. 재원은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무쇠없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는 몸을 돌려 태호와 마주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복수를 위해 서로를 속이기 위해 만났던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태호야. 재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처음으로 어떤 다른 감정도 섞지 않고 온전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만약 내일 모든 것이 잘못된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반드시. 아니, 내 말은... 재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끝나면 너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 지옥 같은 삶에 들어와줘서.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재원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재원의 뺨을 감쌌다. 상무님.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제게는 상무님 곁에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재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태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복수도, 죄책감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사라진 키스였다. 오직 서로를 향한 절실하고 애틋한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던 펜트하우스에 처음으로 따뜻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것은 길고 외로웠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입맞춤이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숨을 골랐다. 바로 그때 재원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강소희 기자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재원은 태호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윤 이사님, 저 강소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기자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목격자요. 윤지혁 씨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
최진욱 상무가 거액을 주고 해외로 빼돌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몇 달을 추적한 끝에 방금 막 제주도에 있는 은신처를 찾아냈어요. 강 기자의 숨 가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가 모든 걸 증언하겠답니다. 최진욱에게 매수된 과정, 사고 당일 그가 현장에서 본 것들 전부요. 그의 증언만 있으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건 킹카드예요. 재원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 역시 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하늘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져준 것이다. 강 기자님, 재원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일 주주총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기자가 그의 말을 받았다. 제가 책임지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무대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폭풍의 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사님, 디데이던 신화그룹 주주총회장.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거대한 회의장을 짓눌렀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와 수백 개의 눈이 단상 중앙에 앉은 윤재원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승리를 예감한 최진욱이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태호는 재원의 바로 뒷줄, 비서의 자리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굳게 맞잡은 두 손이 그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진욱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장한 채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제 조카 윤재원 이사가 신화그룹을 잘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다. 윤재원 이사가 취임한 이후 신화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연달아 차질을 빚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는 그의 미숙한 경영 능력과 독단적인 결정이 낳은 비극입니다. 최진욱은 스크린에 온갖 조작된 데이터와 그래프를 띄웠다. 재원의 경영 실책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주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최진욱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재원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신화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공격이 재원에게로 쏟아졌다. 그는 마치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맨몸으로 맞는 것 같았다. 주주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비난으로 바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최진욱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재원은 굳은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무능과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진욱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따라서 저는 윤재원 이사의 자진사임과 경영권 포기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진욱이 연설을 마치자 회의장은 찬반 논쟁으로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진욱에게 완전히 넘어간 뒤였다. 재원에게는 더 이상 카드가 없어 보였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의장이 마침내 재원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윤재원 이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자신을 경멸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태호에게 닿았다. 태호는 그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재원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재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준비된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최진욱 상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재원이 입을 열어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끽! 회의장 뒷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동시에 향했다. 강렬한 복도 조명을 등지고 서 있는 인형.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경호원들이 급히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점차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회의장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주주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최진욱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재원과 태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봉어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의 계획 속에, 그들의 상상 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재원의 아버지이자 신화그룹의 전 회장 윤성현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모두의 시간이 거짓과 진실이 뒤엉켰던 그 순간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장내의 공기가 팽팽한 활수위처럼 당겨졌다. 복도의 역광을 등지고 선 그림자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망설임 없이 심판의 장으로 들어섰다.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가 그의 실루엣을 조각조각 드러낼 때마다 회의장은 술렁임을 넘어 비명에 가까운 탄식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조명 아래 온전히 드러난 얼굴,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윤재원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강태호 역시 숨을 들이켠 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다. 저 얼굴. 꿈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의 형상. 죽었다고, 제 손으로 떠나보냈다고 믿었던 그의 형, 윤지혁이었다. 혁이 형? 태호의 입에서 공기처럼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에 대한 절규였다. 재원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모든 복수의 명분, 자신을 지탱해온 증오의 기둥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가 아니었다. 태호의 형, 윤지혁. 자신의 연인을 앗아간 비극의 시작점이라 믿었던 그 남자가 유령처럼 살아 돌아왔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단상 위의 최진욱에게서 일어났다.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냥감의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얼굴을 잠식했다. 핏기가 가신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모든 계획,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유일한 변수.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될 살아있는 증거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제국이 붕괴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윤지혁은 텅 빈 눈으로 좌중을 한번 훑었다. 그의 시선은 곧장 단상 위의 최진욱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몇 년간의 지옥을 견뎌낸 자의 공허함과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마이크도 없이, 그러나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진욱. 이름 하나를 불렀을 뿐인데 최진욱은 사형 선고라도 들은 사람처럼 파르르 몸을 떨었다. 저자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사고를 위장해 나를 해치고 내가 기억을 잃자 외딴 별장에 감금했습니다. 신화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한 겁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최진욱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부셨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과 주주들의 고성이 뒤엉켰다. 최진욱은 거짓말이야, 저놈은 미쳤어. 저건 모함이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을 때 최진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끝났다. 살아 돌아온 유령의 증언은 그 어떤 반박보다 강력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태호는 주저앉아 오열했고 재원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세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진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청담동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재원은 소파에 앉아있는 태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어깨가 지난 몇 년간 짊어져 왔을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를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복수툰 그 단어 하나를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자신의 감정, 태호의 진심,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희생시켰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는 거짓이었다. 그는 헛개비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그 칼날에 가장 깊이 베인 것은 바로 곁에 있던 태호였다. 재원은 천천히 태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얼어붙은 황태자의 자존심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미안하다.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틀렸어. 모든 게 내 오만과 증오심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어. 재원은 감히 태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너를 미워하고 너를 도구로 삼고 너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내 고통을 외면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 태호야. 진심이 담긴 사과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무거웠다. 바닥으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발견한 자의 안도감, 모든 족쇄에서 풀려난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재원의 뺨을 감쌌다. 재원의 눈물에 젖은 차가운 피부가 그의 손바닥에 와닿았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태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나도 형의 그림자에서 내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복수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건지도 몰라요. 우리 둘 다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태호는 재원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올가매던 모든 오해와 증오의 사슬이 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의 주체와 도구가 아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는 두 명의 인간으로 마주섰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최진욱의 만행은 세상에 모두 드러났고 신화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살아 돌아온 윤지혁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며 태호와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중이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자 비로소 두 사람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펜트하우스.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서툴지만 다정한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태연은 소파에 기대앉아 피아노 앞에 앉은 재원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쉴 새 없이 길을 잃고 헤맸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재원이 연주하는 곡은 윤지혁이 남긴 미완의 악보였다.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그 멜로디. 재원은 익숙한 마지막 마디까지 연주한 후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내 완전히 새로운 선율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역의 멜로디가 아니었다. 슬프지도 어둡지도 않은, 조금은 망설이는 듯하지만 분명한 희망을 담고 있는 재원 자신의 멜로디였다. 그것은 과거의 악보를 완성하는 연주가 아니었다. 과거를 끌어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이 부드럽게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재원은 천천히 몸을 돌려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새로운 곡이네요. 태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재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지막 마디는 행복한 멜로디여야 할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를 향한 눈빛 속에, 잔잔한 미소 속에, 그리고 그들을 감싸는 따뜻한 공기 속에 모든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것은 차가운 공기의 멜로디가 끝나고 마침내 시작되는 그들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다.